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음 공부하는 소울닥터 김석봉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요즘에 이 원장님 마음 공부는 그냥 이게 마음이 그냥 막 무너져 내립니다. 예, 예. 뺄 일이 다 있어가지고요. 네, 예. 근데 문재인이가 그 조국이하고 네. 이제 그 누굽니까 문정인. 문정인이를 제가 지금 더위를 먹어가 오늘 사무실에 전기가 꺼져갖고 이게 지금 에어컨도 다 꺼져 있다가 이제 불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몸이 익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목덜미에 네. 아이스팩을 하나 달고 하니까 뭐 군밤 장수 같더라도 이야기하십시오. 이해를 하십시오. 네. 말도 잘 안 나온다. 네. 자, 그래서 이 법무장관이면 법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잠깐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법무장관 대기한다고 쉬는 동안에도 네. 또 그 이용훈 교수가 상대로 해가 네. 또 뭐 반헌법적이고 친일이라고 또 친일 매국이라고. 예, 또 학교에 그 네. 학생들 상대로 네. 자기 그 사퇴라고 하는 네. 뭐 학생들 상대로 거부 트루스 포럼. 예, 태극기 부대 뭐 이렇게 네. 말을 하더만요. 네. 그 조국 씨가 하는 게 전형적인 낙인 찍기. 그게 이제 선동할 때 제일 그 하는 방법이 낙인 찍고 편가르기 하고. 예. 그래서 상대방을 악마로 만들고 자기 쪽은 선한 쪽이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용훈 교수에 대해서 반일 매국이라고 그 친일 매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이용훈 교수 그 출간한 책들을 제가 거의 대부분 다 본 것 같은데 이용훈 교수는 철저히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지금 자기 연구 결과들을 알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영훈 교수가 경제사를 하게 된 연구를 하게 된 과정이 제일 처음에 연구를 하게 된 게 실제로는 반일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자본주의 맹아론이 그때 나왔는데 자본주의가 조선시대 후기에 저절로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로 발달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일제가 강점함으로써 그게 자본주의 저절로 발전할 수 있는 거를 못하게 막았다라는 측면의 자본주의 맹아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증적인 검증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검증 작업을 해보니까 그 전혀 그 역사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게 밝혀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조선시대 중기 후기로 가면 갈수록 쌀 생산량도 줄어들고 그 자본주의가 싹틀 수 없는 오히려 시장 그 오일장이 후기로 가면서 반 이상이 줄어버리거든요. 물물 그 교환을 하는 시장 자체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 맹아론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를 밝혀냈고, 그 다음에, 그 역사학자들이, 저희도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국사를 배울 때, 일제가, 토지 조사를 하면서, 우리 국내 토지의 40% 이상을, 수탈했다. 강제 수탈. 강제적으로 뺏어서 갔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 신고를 못한 사람들 거라든지 그런 거를 다. 근데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더라는 거죠.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는 연구를, 제일 처음에는 반일로 시작된 연구였지만, 나중에는, 학자적 양심으로 있었던 사실을 밝히는 쪽의 연구들을 계속 하셨던 겁니다. 저분이 지금 그 경제학에서 경제사를 전공하셨고, 네. 제가 대학원에서 제가 이제 주로 경제사를 공부를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농업경제학에서 네, 제가 저분이 또 보면 경제사 네. 중에서도 농업경제사를 주로 하셨더만요. 그렇죠. 예. 그 저하고 전공이 비슷해요. 예. 그래서 저도 뭐 그때 이제 일제하에서의 한국 그 농업의 생산력 증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부를 하고 했는데 조선시대 때 뭐 생산성이 늘어났다는 게 객주나 보부상이나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자본으로 가기 위한 축적이 됐다라고 전혀 말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저렇게 왜 이영훈 교수한테 저도 지금 MBC에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네. 집회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수차례 비판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집회도 했고 또 그때 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고소도 했잖아요. 네.
근데 왜 우리가 사무실 앞에 카메라 좀 메고 와서 저도 요즘 네. 열이 받아 죽겠는데 네. 좀 카메라 들이밀고 네. 또 노조가 입장을 발표하고 네. 예? 네. 제가 자기들을 갖다가 근거 없이 비난했다고 고소를 좀 하든지 하지 네. 왜 저한테는 이런 방구에 대응을 하지 않고 네. 오히려 기사를 MBC만 냈어요. 네. 우리 집회했다는 기사를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이영훈 교수한테는 가서 뭐 카메라 들이밀고 네. 또 적색 테러 같은 이런 행태로 또 네. 가서 또 하고 네. 조국이가 뭐라 하고 또 저렇게 집단 이지매를 그게 할까요? 그게 이제 친일 프레임을 그 이용훈 교수의 팩트 위주의 그러니까 학자적 연구를 가지고는 그 반박을 못 하니까 완전히 그 친일 매국자로 낙인을 찍고 거기 그 프레임으로 집어넣어 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게 이번에 또 그 이영훈 교수 폭행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실제로는 보면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앞에 이야기들 상황 전개는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이영훈 그 친일 매국으로 이렇게 이야기했고 뭐 구역질 나는 책을 낸 이영훈 교수가 기자를 때렸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버리거든요. 저는 적어도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지 않은 네. 수준의 인물의 카메라를 들이밀어서 네. 카메라가 본인이 거부하는데 네. 일방적으로 촬영하는 거 이거 못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진짜로 못하게 해야죠. 그 비판하는 것까지도 찍어대고 네. 그럼 그 그거를 사람이 이제- 당황해하는 것까지도 찍어대고 네. 그러다가 화나는 것까지도 찍어대고 네. 그래갖고 이 얼굴 앞에 계속 갖다 대니까 가는 길을 막고 네. 그래서 카메라 이렇게 한 대 차고 한 대 때렸다. 네. 이제 그걸 갖고 맞았다고 또 시비를 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옛날에 보면 꾼들이 시비 걸어가지고 때려봐 해서 네. 한 대 때리면 이제 맞았다 고소한다고 나자빠지는 거하고 비슷한 짓을 공영방송국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이용훈 교수도 황당했을 거예요. 500m를 걸어가는데 20번 이상 거절을 해도 계속 인터뷰 거절을 했음에도 20번 이상을 계속 똑같은. 근데 왜 나한테는 안 올까요? 그거는 이제 좀 오라고 해도 나한테 난동 부릴 놈도 좀 오고 방송님 MBC도 좀 오고 나도 요즘 열 받았으니까 좀 다 오라 그래요. 방 소장님은 뭐 이제 방송인이시잖아요. 웬만해서는 그런 거를 안 넘어간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올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 사람은 방송을 상대를 많이 안 해보는 일반 사람들은 엄청나게 당혹스럽고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거절해도 계속 추운데 거리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저런 많이 폭력이에요. 이거는. 대비해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들이미는 놈은요, 똑같이 요즘 다 유튜브에 네. 평소에 생중계, 네. 라이브 하는 네. 이런 부분을 좀 연습을 하셔가. 그래가지고 오면 네. 곧바로 틀어서 나도 중계한다. 네. 쌍방 중계라 니는 생중계 안 되잖냐. 네. 나는 생중계 하겠다. 네. 이러면 도망가 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데 들이미는 놈들한테는 이 카메라 꺼내서 네. 이렇게 같이 생중계. 아, 좋은 그러면 괜찮겠네요. 예, 지는 생중계는 못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라이브로 생중계 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이용 교수가 뭐 폭력을 행사했다. 그걸 또 이제 짜집기 해가지고 이제 그 스트레이트에서 그거를 이제 보도를 다음 주 월요일 날 할 모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지지난 주인가도 스트레이트에서 그 반일 종족주의 그 책을 낸 저자들을 찾아가서 또 그 사람들 그 과거의 발언이라든지 그런 걸 짜집게 해가지고 또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대중들의 관심을 끌게 되니까 완전히 그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친일 매국 프레임을 씌워서 완전히 그 무덤에 집어넣어버리겠다는 발상이거든요. 근데 하나 이제 여기서 좀 궁금한 거는 네. 왜 우리나라 국민성은 이렇게 편파적이고 아주 단선적으로 작용을 하느냐. 네. 친일 플레임은 언제 그래도 걸리고요. 네. 근데 이 중공이 네. 지금 6.25 때 참전을 해서 네. 수십만 한국 사람들을 죽였죠. 네. 미군도 죽이고 네. 유엔군도 죽이고요. 네. 그래서 중공군의 참전으로 인한 폐해, 네. 또 소련이 김정은을 사주해서 이렇게 남침을 시키고 네. 또 주로 비행기는 다 소련이 그렇죠. 비행하고 다녔잖아요. 네. 소련군 조종사들이요.
자, 그러면 러시아에 대한 입장. 네. 그리고 또 북한이 남침해서 이렇게 직접 네. 이 수백만을 죽이고 이렇게 다치게 했고 네. 이산 가족을 1000만 이상 가족을 만들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한국 사람들이 네. 예? 이 반북 프레임이나 반중 프레임이나 반 러시아 프레임이 안 걸릴까요? 그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열등의식이 강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열등의식이냐 하면 우리 그 한반도에서 넘어간 이주한 백제 신라 고구려 사람들이 그 조몬 일본의 토착 조몬족이랑 결합을 해서 일본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삼국시대 때도 실제로 문명이 한반도에서 대륙의 문명이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흘러갔고 우리가 일본을 많이 그 발전시키는 도움을 줬다라는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제 1980년대 후반이 되면서 일본이 그 메이지 유신하고 그러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해버렸잖아요.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된 거죠. 거기다 더더구나 거기 식민지까지 겪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던 나라, 우리가 가르쳐준 나라라고 생각했던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식민지 경험을 겪게 되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중국은 우리보다 우월해서 우리가 섬기던 그런 식으로 애들이라서. 지금도 그런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전에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네. 이 저기 근데 이제 거기 중국의 청나라가 네. 여진족이잖아요. 네. 우리가 옛날에 보면 조선이 여진 말가를 갖다가 복속시키고 정복했고 하는 이야기가 역사에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조선 초도 그랬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만동묘, 예. 그러니까 송시열이 만동묘를 끝까지 조선시대 명나라 그 그렇습니다. 마지막 황제를 추모하는 만동묘까지 만들어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조선이 청이 네. 중국의 주인이 돼버렸어요. 여진족이 한족을 지배하고. 예. 그래서 지금 1007, 1008, 그러니까 17, 18, 19세기, 20세기가 다 청나라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청나라의 시대에 우리는 또 그때도 청한테 빌빌 싸고 겼잖아요. 그러면서도- 여진족의 네. 오랑캐한테. 그러면서도 무시했죠. 또 그래가지고 병자호란, 정묘호란 다 겪고. 그 이후에 황제 앞에 무릎 꿇고 네, 다 쫄병 노릇했으면서 네. 굉장히 솔직히 그- 말하면 네. 위선적이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논리적으로. 그렇게 조선시대 후기까지도 만동묘 명나라 마지막 황제를 추모하고 그런 걸 보면 현실을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니 근데 옛날에 보면 백인의 이 노예 남부에 미국에 네. 거기 노예가 지는 개화된 노예라고 네. 농장 집사 노예가 네.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를 보고 저 미개한 놈이라 하듯이 네. 저는 한국 사람의 그 의식에 우리가 조선의 역사나 이런 걸 보더라도 솔직히 왕조를 저짓거리를 하고 5, 600년을 유지해온 게 신기하지. 네. 근데 국민들이 얼마나 저항의식이 없었으면 저런 왕조를 네. 500년씩이나 유지시켜왔냐. 네. 딴 나라 같으면 벌써 뒤집어버리고 중국에도 200년 간 왕조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조선은 일시조선 같은 게 500년씩 굴러왔냐. 고려도 500년. 제가 신라도 그렇고 신라는 뭐 신라 천년이라고. 천년이죠.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네. 이 나라 민족성들이. 네. 아무튼 저는 그 한국과 일본 우리 일본 사람의 50% 이상이 한국에서 실제로 한국의 유전자가 간 거잖아요. 예. 이웃 나라고. 그러면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설린 우호의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좌파 역사학자들의 프레임이 뭐냐면 을사조약이 아니다 을사늑약이다. 실제로 한일 합방되는 과정마저도 왜곡시켜서 알려주고 또 조금 전에 이영훈 교수가 사실로 실증적으로 입증했듯이 토지 조사를 통해서 국내 토지의 40%를 수탈해 갔다.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된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아니 그런 막 그런 어떤 학술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네. 진짜 중요한 거는 아니 제국주의 시대인데 네. 1910년 전후한 네, 시대가 미국도 필리핀 묻고 네. 예? 푸에르토리코 묻고 쿠바 먹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영국은 아예 전 세계를 갖다가 그냥 다 지배하려고 그렇죠. 프랑스도 그랬고 네. 독일도 그랬고 심지어 비리비리한 이탈리아까지도 아프리카에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변에 힘 있는 나라를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은 나라가 그 시대에 있었어요. 없었죠 그때는. 예? 네. 그래서 지금 그걸 따지자면 그때 미국 식민지가 되었던 필리핀은 미국을 향해서 이빨을 가면서 필리핀이 자 일본군이 쳐들어올 때까지 미국 식민지였잖아요. 그렇죠. 메가드가 네, 거기 네, 있었잖아요. 네, 네, 거기 있다가 그렇죠. 도망갔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일본군 쫓아내고 다시 미국 식민지로 갔다가 네, 네. 해방이 됐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면 필리핀은 일제 36년보다 더 오래 미국 식민지였어요. 네. 그때는 스페인 식민지. 네. 그럼 필리핀 사람들이 지금 미국 저 죽일 놈들을 하면서 식민지 때 삭제했다 수탈했다. 네. 미국 사람인들 뭐 식민지 가서 모범으로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다 똑같죠. 똑같죠. 네. 그런데 왜 한국 사람만 일본에 대해서 유독 36년에 대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또 바득바득 이빨을 갈고 그렇게 하느냐. 심지어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이시조선이나 이런 게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중국에서 낙점을 해주니 이게 네. 국가라고도 할 수도 없는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중국 변방에 네. 다스리기 기산해서 땅도 넓지 않고 네. 하도 구석에 있고 그래 너네들끼리 하는데 우리한테 와서 네. 곡물이나 바치고 예? 가끔 여자나 바치고 그렇게 하라고 봐준 나라 아닙니까? 솔직하게 깨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중국한테 그렇게 오랫동안 중국 밑에서 원나라 밑에서 명나라 밑에서 청나라 밑에서 네. 왕조 바뀔 때마다 노예처럼 살았으면서 그런 거는 또 말 안 들으면 맨날 쳐들어오고 네. 그런 거는 왜 안 따지냐는 거죠. 그러면서 또 지금은 또 친중 세력들이 생겼잖아요. 벌써. 그래서 저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네. 네. 자, 북한하고의 문제에서 어디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놓고 비슷한 사고로 북한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일제시대나 그 이전에 조선시대에 네. 한나라에 있을지 몰라도 근데 민주주의가 출범하면서부터는 완전히 그렇죠. 군사 독재 국가고 네, 왕조 국가고. 왕조 국가고 우리는 여기는 네. 민주주의 국가로 갔는데 네. 왜 북한 사람들한테 저렇게 민족주의에 열광을 해요? 이것도 가짜 의식 아닙니까? 그렇죠. 한민족이다라는 네. 거. 아니 한민족인데 흩어져 사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죠. 아니 벨루루시나 무슨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네. 그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 무슨 뭡니까 몰디바나 이런 나라들 다 따지면 다 슬라브족이지. 그렇죠. 네. 뭐 세르비아나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후기 전까지는 민족이라는 개념 우리나라 자체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답답한 거는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친일 프레임에 그렇게 약하지 않도록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좀 알아가려는 노력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네. 왜 이런 나라에 좌파 국가 할 것 없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에 강하게 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수 진영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저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 그런 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가 의심은 되지만 예. 중국이 그 주변 나라들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을 자기네 그 정치 자금을 몰래 준다라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그 못하고 친중파 여든 야든 친중 중국의 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이 꽤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소문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이 이게 지도를 놓고 봐도 또 역사적으로 봐도 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인 충돌 문제를 보더라도 네.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솔직히 존립해서 네. 끌고 가기가 네.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죠. 어려운 네. 지정학적 조건을 갖고 있어요. 네, 진짜 어려운 자리. 네, 그래서 이게 동맹구도에서 판단을 순식간에 잘못하면 네. 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네.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아, 그렇죠. 그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한국 지도를
반도가 이제 북한이 위에 가게 놓지 말고 중국을 놓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중국의 변두리에 톡 튀놓은데 그거 다도 아니고 절반이에요. 네. 이게 국가로서 유지를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 보통 국가로 보호가 되려면 굉장히 큰 강이 있거나 아마존보다 더 큰 밀림이 있거나 또 뭡니까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게 있거나 사막이 있거나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편은 안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자신의 국경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확장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던 게 다음 뭡니까? 자연적인 지정학적인 그렇죠. 백이잖아요. 히말라야 산맥, 고비 산맥, 그리고 뭡니까 그 실크로드 그 사막 그런 것들 때문에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갔지만 그 이상은 그렇죠. 지배를 못한 거죠. 지배를 못한 거죠. 러시아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국민들이 동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지정학적 위치가 안 좋은 경우에는 우리 현재 봅시다. 미국과 일본 그쪽 동맹에 속하지 않으면 북중러랑 같은 동맹에 끼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북중러는 전체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쪽으로 끌려가게 돼버리면 우리 모든 인권과 자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적인 번영도 다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막부 시대, 이 도쿠가와 막부에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이제 에도로 이제 동경으로 천도한 다음에 메이지 유신을 이제 뭐 이 번 두 개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스마번하고 조슈번하고 두 개가 이제 해서 중심으로 이제 자기들이 상징적으로 나왔던 전황을 이렇게 하면서 그건 명분이고 사실상으로 이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죠. 유신이라는 걸 했잖아요. 자, 그걸 보면서 일본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서구적인 제도를 갖다 가지면서 이 위의 나라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와 다른 방법으로 간 게 그게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만약에 일본이 다시 전제 왕조 전체주의로 뭐 군부지만 그렇게도 갔지만 결국 일본 사회의 시스템은 그런 틀들을 이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일본이 한때 군부 이런 파시즘으로 갔더라도 나중에 복귀가 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일본인조차도 그러지 않고 전체주의로 갔다고 하면 그렇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여기 갇혀가지고 버틸 수가 있었겠습니까? 못 버티죠. 그리고 일본이 그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배경으로 중요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 전에 메이지 유신을 달성하려고 하는 젊은 선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었죠. 우리나라는 그런 희생도 없었고요. 그리고 일본은 그 전부터 무역에 눈을 떠서 임진왜란 때도 포르투갈로부터 조총을 받아들이고 네덜란드에서 란학을 받아들여서 계속 발전시켜 온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헌신적인 자기의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 일본의 부국 강병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토대가 돼서 지금 현재까지 일본에 이렇게 선진국으로 있는 거거든요. 일본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는데 일본은 굉장히 앞선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바라볼 때 그 반일 선동만 걸면 언제 걸어도 그냥 전부 머리띠 싸매고 반일 이런 불매운동인이 집회에 나가고 그렇게 하는 이런 부분에 좀 한국 사람들도 차분하게 지금 우리 주변의 역사와 또 이 과거의 현실들을 냉정하게 좀 바라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인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녹아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추지 못하고 자꾸 내려온 관습적인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순식간에 아주 단순하게 바보로 만들잖아요. 진짜로 완전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무의식적으로 작용을 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용훈 교수의 말을 저도 다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은 못해요. 왜? 저도 그 사료들을 갖다가 내가 직접 검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합리적으로 썼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반대하려면 논증을 예. 해야죠. 그래서 실제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서 당신이 말이 이렇게 틀렸다라고 네. 그래서 입증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실이 가려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네. 거의 적색 테러 형태로 말을 네.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특히 일본과 관련된 역사와 이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조국이 앞장서서 입으로 네. 친일이냐 반일이냐 애국이냐 매국이냐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네. 저 사람 법무장관 됐으면 법치를 해야 되는데 왜 법무장관이 이 설치 혓바닥으로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그 편가르기, 그러니까 영어로 스플리팅을 하고, 그다음에 낙인 찍기 하고, 이런 거는 그 한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러면 이게 어떤 인격장애에서 그런 걸 보이냐면 보통 경계선 인격장애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양상이거든요. 예. 경계선 인격장애에서 그런 양상을 제일 많이 보이고 굉장히 그런 정신적으로 취약한 건데 그 논리에 이 집단이 그렇게 몰려 들어가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정신적으로 그 집단이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 그런 선동이 잘 안 끌려가려면 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진실들이 있거든요. 그런 진실들은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싫다고 거부하고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집단 지성의 성숙에 반대되는 거라는 거를 꼭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편히 보내십시오. 네.